안녕하세요. 선부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프린트는 역시나 9페이지고요. 교과서는 44에서 45페이지, 그리고 52에서 53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공부했죠? 그쵸? 고구려가 어떻게 성립하고 발전했는가, 그리고 고구려가 어떻게 하다가 위기를 맞고 그 위기를 또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가, 이렇게 성립 발전기와 위기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시기, 이렇게 두 시기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각각의 시기별로 어떤 왕들이 어떤 정책을 시행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일단 고구려를 만든 건 누구? 주몽이었죠. 그죠? 근데 이 주몽은 어디 출신? 부여 출신. 고구려랑 부여의 지배층은 혈통이 굉장히 유사했다. 그 증거 주몽서라 형사치수제 일책십이법 기억하죠? 그리고 고구려가 처음에는 굉장히 왕의 힘이 약한 연맹왕국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뭐로 성장해요? 그쵸,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로 업그레이드 성장하는 데 성공을 하죠. 자, 그 과정에서 고구려가 이렇게 연맹왕국에서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세 명의 왕을 살펴봤죠. 누구? 그렇지, 태조왕, 고국천왕, 미천왕. 이 왕들이 어떤 업적을 했는가 기억해야 돼요. 특히 중요한 건 고국천왕, 진대법, 부적적인 오부를 행정적 오부로 개편했다. 그리고 왕위의 부자상속을 이루었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성장하던 고구려가 위기를 맞이합니다. 언제? 시기상으로는 4세기 때. 누구의 전성기? 백제의 전성기 때. 위에서 누가 내려와요? 북쪽에서는 전현이 치고 내려오고, 아래에서는 전성기를 맞은 백제의 근초광이 치고 올라오고, 고국원왕이 전사하는 일이 벌어졌죠. 이런 위기를 극복했던 고구려의 구원투수가 바로 누구? 후수림 왕이었죠.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날뛴 게 아니었습니다. 혼란한 고구려의 체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일생을 다 바친 왕이었죠. 불교를 수용하고 태학을 설립하고 율령을 반포하고, 이런 내용들 우리가 잘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고요. 이번 시간은 그럼 이제 그런 인내의 시간을 거쳐서 드디어 고구려가 화려하게 비상하는 고구려의 전성기 때 모습을 살펴보러 가도록 합시다. 자, 고구려의 전성기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꼭 머릿속에 넣어야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프린트 표 제목에다가 적어놨죠. 자, 전성기 가로치고 뭐라고 나와? 5세기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진 동북아시아의 강국이다 라고 제가 적어놨죠.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하는 거, 일단 고구려의 전성기가 시기적으로 몇 세기라는 거? 5세기라는 거 시기 명확하게 넣어두시고요. 그리고 그때 뭘 가지고 있었대요? 독자적인 천하관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대. 이 독자적인 천하관이라는 게 무언가, 이건 좀 이따가 제 설명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두 명의 왕을 공부하러 갈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왕이 바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왕, 고구려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왕, 바로 광개토 대왕입니다. 광개토 대왕. 자, 여러분 이 광개토 대왕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라고 물으면 이미 이름에서 정답이 나와 있어요. 광, 넓을 광, 넓게 개척했다. 무엇을? 토지를, 땅을 개척했다. 그러니까 땅을 넓게 개척한 왕이다 라는 뜻이에요. 즉 고구려의 영토를 엄청나게 넓힌 왕이다. 땅 따먹기를 기가 막히게 한 왕이다. 부동산 대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뭘 넓혔다고요? 고구려의 영토를 엄청나게 넓혀준 왕이 바로 광개토 대왕입니다. 자, 그러면 이 광개토 대왕이 이렇게 영토를 마구마구 넓힐 수 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광개토 대왕이 잘나서?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그 광개토 대왕 전에 이미 나라의 체제랑 기반을 닦아놓은 왕이 있었어. 그게 바로 누구였죠? 그쵸, 소수림왕이었죠. 소수림왕이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율령 반포 등으로 국가의 체제를 탄탄하게 다져놨잖아요. 그죠? 이렇게 소수림왕이 다져놓은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광개토 대왕이 이렇게 마음껏 영토를 넓힐 수 있었다는 거예요. 소수림왕의 그런 체제 정비가 없었다면 광개토 대왕도 없었을 겁니다. 자, 아무튼 광개토 대왕은 이 소수림왕의 다져놓은 토대 위에서 영토를 넓힙니다. 그러면 광개토 대왕은 어디를 향해서 영토를 넓혔을까? 광개토 대왕의 영토 확장의 칼날은 어디를 향했을까? 당연히 여러분
복수를 해야죠. 고구려에게 크나큰 위기를 주었던 두 나라가 있었잖아. 북쪽에서 내려온 전현, 그리고 남쪽에서 치고 올라온 백제. 이들에게 복수를 해야죠. 그래서 광개토대왕도 영토를 어디로 넓힐까? 이 북쪽과 남쪽을 향해서 넓히게 됩니다. 자, 볼게요. 어떻게 넓히는가? 영토 확장, 북쪽과 남쪽으로 영토를 넓힌다라는 거예요. 자, 잠깐 지도를 볼게요. 여러분들, 그 프린트 오른쪽 위에 이 고구려 지도가 나와 있죠? 일단 광개토대왕은 이 고구려의 북쪽, 이 북쪽이 바로 어디냐면은 만주지방이라 그래요. 여기로 갑니다. 왜 만주지방으로 가느냐? 이 만주지방은 정말 끝없는 평야가 펼쳐진 지역이에요. 옛날 그 부여가 차지하고 있던 그 드넓은 만주 평야를 광개토대왕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넓은 평야를 차지하게 되니까 당연히 국가 힘도 어떻게 될까요? 강해지겠죠. 그죠? 자, 일단 넘어와서 어디를 차지했다고요? 드넓은 평야인 이 만주지방을 차지했다라는 거 적어두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만주지방을 차지함으로써 힘을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복수를 해야겠죠. 누구에게? 전현에게.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미 전현이란 나라는 사라진 뒤였어요. 그리고 그 전현을 계승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후연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세워진 게 전연, 뒤에 그 전현을 계승한 나라가 후연이었어. 이 후연이란 나라가 근거지를 두고 있던 곳이 어디냐? 바로 이쪽 요동이라는 땅입니다. 요동 지방에 후연이 근거지를 두고 있었어요. 이제 광개토대왕이 이 후연을 향해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후연을 완전히 멸망시켜요. 그리고 후연이 차지하고 있던 요동 지방도 고구려가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됩니다. 완벽한 복수를 이룬 거죠. 자, 그래서 돌아와서 이 만주 지방을 차지하고 여기서 이 만주 평야에서 얻은 힘을 토대로 어디까지? 요동 지방으로 밀고 가서 누구를 멸망시켰다? 전현을 계승한 후연을 멸망시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사실 여러분 전현보다 고구려에게 더 큰 아픔과 상처를 준 게 누구였죠? 그쵸, 백제였죠. 고국원왕의 목을 잘랐잖아. 한 나라의 왕을 죽인 거잖아요. 용서할 수 없죠.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이제 어디로 갈까? 남쪽으로 백제를 향해서 쳐들어갑니다. 백제를 공격해 들어가요. 자, 여기 잠깐 지도를 볼게요. 여러분 다시 왔다 갔다 좀 하는데, 자, 여러분 당시 백제의 수도가 어디였느냐? 한성이라는 곳이었어요. 이 한성이 어디냐?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었어. 그러니까 그 당시 백제의 수도는 오늘날의 서울, 그 당시 한성이었어요. 그쪽 지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광개토대왕이 얼마나 백제를 심하게 압박을 했느냐? 서울에 여러분들 흐르는 강이 하나 있죠. 우리가 그 강을 뭐라 부르죠? 한강이라 부르죠. 그래서 한성이라 불러요. 한강 근처에 있는 성이라 그래서. 근데 그 백제 수도인 한성에 흐르는 한강, 그 바로 위에 지방까지, 한강 바로 위에 지방까지 고구려가 군대를 끌고 후악 밀고 내려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백제의 수도를 방어하는 방어선을 다 뚫어버린 다음에 한강 바로 위에까지 딱 쳐들어온 겁니다. 이제 군대를 쫙 풀어놓고서 이제 다음은 어디야? 너희 수도야 라고 광개토대왕이 딱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백제가 보니까 이건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저 광개토대왕이 한강을 넘어오는 순간 수도는 끝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미리 엎드려야죠. 잘못했습니다 하고 여러분 이제 당시 백제 왕이 아신왕이라는 왕이었는데, 아신왕이 한성의 문을 열고 나와서 한강을 건너서 광개토대왕의 그 군대 진지로 가서 광개토대왕 앞에 무릎을 털썩 꿇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희 백제는 이제 고구려에게 다시는 개기지 않고 영원한 고구려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광개토대왕 앞에 무릎을 꿇어요. 통쾌한 복수를 한 거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광개토대왕은 백제에게도 복수를 완료합니다. 자, 여러분, 백제를 공격해서 어디까지 밀고 내려갔다 그랬죠? 백제의 수도가 어디라고요? 오늘날의 서울인 한성. 그리고 그 한성을 흐르는 강, 한강. 그 한강 바로 위에 지방까지 고구려가 정복했다는 거예요. 한강 이북 지방까지 고구려가 차지했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백제의 목덜미까지 칼날을 들이밀어 놓은 상태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광개토대왕의 남쪽 지방 진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있습니다. 왜 또 더하냐? 여러분, 잠깐 여기 지도를 잠깐 다시 볼게요.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여기 고구려가 있고, 우리 이제 고구려에게 쥐어 터지고 항복한 백제가 있죠. 근데 이 고구려 백제 말고도 뭐가 있죠? 신라와 가야도 있죠. 이 고구려랑 백제가 한창 라이벌 의식을 불태울 때 신라랑 가야도 자기들끼리 그들만의 리그를 벌이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가야란 나라가 뭐를 계승한 나라냐면은 우리 예전에 여러 나라 성장할 때 변환 기억나요? 철이 엄청나게 많아서 철을 화폐로까지 사용했던 나라, 그 변환 있죠? 그 변환을 계승한 게 바로 이 가야입니다. 가야는 변환을 계승한 나라답게 뭐가 굉장히 많았을까? 철이 엄청나게 많았고요. 그 철을 다루는 제철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던 나라야. 이 가야가 막 신라랑 싸우다가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우리가 직접 신라랑 싸우니까 이겨도 피해를 보잖아요, 가야도. 그래서 가야가 야, 이거 우리가 피해를 안 보고 이 신라를 취업할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그래,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용병을 고용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돼요. 그래서 이 가야가 용병으로 택한 게 바로 어디냐? 일본입니다. 왜 일본이냐? 이거 먼 섬나라 일본까지? 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지도 않은데? 왜냐? 그 당시 일본은 여러분 굉장히 문화적으로 뒤떨어진 나라였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뭐가 없었냐? 철. 그러니까 그 철을 제대로 다루는 기술이 없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제 가야가 미끼를 던진 거야. 야, 일본아, 우리 봐라? 우리 이거 철제 무기야. 부럽지? 너희도 이거 철 가지고 무기 만들고 하고 싶지? 너희가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신라로 쳐들어가 주면 우리가 이 철을 다루는 기술을 너희에게 알려줄게. 일본이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일본이 걱정하는 거야. 근데 가야야, 우리가 신라로 쳐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신라를 이길 수가 없어. 우린 철제 무기가 없거든. 가야가 말해요. 걱정하지 마. 우리가 너희가 싸울 수 있는 무기도 다 지원해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주는 무기 있고 철제 무기 있고 신라 취업해. 그럼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철제 기술도 알려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야. 윈윈이죠. 그래서 이 가야산 철제 무기로 무장한 대량의 일본군이 어디로 쳐들어와요? 신라로 쳐들어와가지고 신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당시 가야의 철이라 그러면 알아주는 철제 무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신라가 이걸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신라가 자기를 도와줄 나라를 찾는데 어디가 있을까? 이미 백제는 마시 가서 해롱해롱 하고 있어요. 고구려에게 쥐어 터져가지고. 어디밖에 없죠? 최강의 나라 고구려밖에 없죠. 그래서 신라가 광개토대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대왕 전하, 지금 이 가야산 철제 무기로 무장한 일본인들이 우리 신라를 괴롭히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광개토대왕! 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광개토대왕이 뭐라고 했을까? 오케이,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하고 광개토대왕이 직접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이끌고, 여러분 그 당시 5만 명이면 진짜 엄청난 숫자예요. 이 5만 명을 이끌고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화끈하게 쫙 쓸어줍니다. 이게 여러분 한반도 남부지방의 정세를 완전 뒤바꿔 놓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냐? 일단 필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지금 광개토대왕이 뭐 했다는 거야? 신라에 지금 누가 쳐들어왔어? 일본 애들 쳐들어왔대. 가야의 지원을 받은 그 일본 애들, 그 신라에 침입한 왜구, 당시 이제 일본 애들을 왜구라 부르죠. 그 왜구를 광개토대왕이 짠 하고 물리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일본 애들만 물리칠 거였다면 5만 명이나 동원할 필요가 없어요. 왜 굳이 광개토대왕이 직접 5만 명이나 끌고 왔냐? 광개토대왕은 생각한 거야. 지금 이 문제의 근본, 이 왜구를 끌어들인 게 누구다? 가야다. 가야를 용서할 수 없다. 난 가야까지 밀고 내려가겠다 하고 가야까지 쳐들어갈, 애초에 가야까지 정리할 목적으로 광개토대왕이 5만 명을 끌고 온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 가야도 나름 철제 무기 잘 만든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고구려에겐 잽이 안 돼요. 여러분 가끔 그 인터넷에다가 고구려 기마병이라고 쳐봐요. 고구려는 철을 만드는 기술이 얼마나 뛰어나냐면은 병사들에게 철제 무기 입히는 거 기본이야. 병사뿐만 아니라 기마병, 그 병사들이 타는 말이 있죠. 그 말에게도 철제 갑옷을 씌운 나라가 고구려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철로,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한 아이언맨으로 만들어진 군대를 갖고 있는 게 고구려야. 그런 기마병이 5만 명이나 지금 가야까지 밀고 내려온 거예요. 가야가 버틸 수 있을까? 버틸 수가 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야가 잠깐 보시면 지금 제가 지금 가야라고 하는 말을 해서 여러분이 하나의 나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가야는 연맹왕국이었어요. 연맹왕국이 뭐죠?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다양한 나라들이 함께 뭉쳐 만든 게 연맹왕국이잖아. 그러니까 이 가야 안에 다양한 가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가야, 금간가야, 아라가야, 비화가야 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가야가 있었고, 당시 이 가야, 여러 가야가 뭉친 이 연맹왕국인 가야, 이 연맹 가야를 이끌던 리더가 바로 금간 가야였어요. 이 금간 가야가 일본을 끌어들인 거야.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의 칼날이 어디를 향할까? 그 금간 가야를 향해 밀고 내려간 거야. 그리고 금간 가야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이 광개토대왕의 침입 이후에 이 금간 가야는 더 이상 이 가야 연맹을 이끌어갈 힘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광개토대왕이 다 쓸어버렸는데. 그래서 이 광개토대왕의 침입으로 여러분들 일어난 첫 번째 변화,
가야 연맹의 주도권자, 리더가 변합니다. 원래는 금간가야였다가 광개토대왕이 침입한 이후에 금간가야는 맛이 가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 가야 연맹의 주도권이 대가야에게 넘어가게 돼요. 이게 광개토대왕이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고 일어난 첫 번째 변화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로 한 거를. 자, 광개토대왕이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쓸어버렸다. 그리고 일본만 왜구들만 쓸어버린 게 아니라 이 왜구를 끌어들인 어디까지? 가야까지 밀고 내려갔다. 당시 가야는 연맹왕국이었고 그 전기 가야 연맹을 이끌던 게 바로 누구였다? 무슨 가야? 금관가야예요. 얘네가 일본을 끌어들인 거야. 광개토대왕이 어떻게 했죠? 이 금관가야를 쓸어버렸죠. 이 광개토대왕의 침략 이후로 이 금관가야가 어떻게 될까요? 힘이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더 이상 이 가야 연맹을 이끌 만한 힘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이 가야 연맹의 주도권이 이제 넘어가겠죠? 누구한테로? 대가야에게로. 그래서 광개토대왕 침입 이후에 그 전이랑 구분해서 후기 가야 연맹이라 그래. 이 후기 가야 연맹은 누가 이끈다? 대가야가 이끌게 된다. 이래서 가야 연맹의 주도권이 변하게 된다라는 거 중요한 변화입니다.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광개토대왕 덕분에 신라는 위기에서도 벗어나고요. 국가도 엄청나게 발전하게 됩니다. 이 고구려의 도움으로 신라는 정치적인 발전을 하게 돼요. 고구려의 도움으로 정치적 발전을 한다. 자, 어떻게 발전을 하게 됐느냐. 여러분, 아까 쌤이 가야도 연맹왕국이라고 했죠? 신라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신라도 연맹왕국이었어요. 연맹왕국의 특징이 뭐였죠? 왕권이 강해, 약해? 엄청 약해요. 왕권이 얼마나 약하냐? 왕의 자리를 세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하죠? 왕의 자리를? 부족장들이 돌아가면서 한다. 돌아가면서 선출한다. 그게 연맹왕국의 특징이었잖아요. 광개토대왕이 와보니까 이건 나라 꼬라지가 엉망인 거야. 당시 여러분 최고의 절정기를 달리던 이 고구려 입장에서는 신라가 어떻게 보였을까? 이건 무슨 촌동네야 싶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제 광개토대왕이 딱 군대 끌고 와서 일본 여자 쫙 처리한 다음에 야, 니네 신라 대표 나와봐. 이제 대표가 얘기하지. 자, 대표 누구야? 했더니 당시 여러분 신라 연맹왕국이었던 신라의 왕은 김씨였어요. 당시 이제 김씨가 왕을 하던 내물왕이었거든요. 이 김씨성을 가진 내물왕이 네, 제가 신라 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광개토대왕이 그래? 야, 이제 내가 너랑만 얘기하면 되지? 네가 신라의 대표지? 했더니 갑자기 옆에서 다른 부족장애들이 딱 일어나더니 아닌데요? 지금은 얘 차례인데 얘 끝나면은 저희가 할 차례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당시 신라는 연맹왕국으로서 왕의 자리를 이 부족들이 돌아가면서 하던 체제였어. 김씨성을 가진 부족, 박씨성을 가진 부족, 석씨성을 가진 부족. 김씨, 박씨, 석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하던 체제였어. 근데 마침 이 광개토대왕이 도와줄 때는 김씨가 왕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와보니 그렇게 말하는 거야. 지금은 김씨 제가 왕이지만 다음엔 저 박씨인 제가 할 차례입니다. 그 다음은 석씨인 제가 할 차례입니다. 이러니까 광개토대왕이 말하는 거야. 뭔 소리야. 누님씨야. 야, 왕자리를 돌아가면서 해. 말이 돼 이놈들아. 헛소리 하지 마. 복잡해. 야, 김씨 네가 나 불렀지? 이제부터 네가 왕이야. 이제부터 그냥 너네 김씨 집안이 왕해. 난 너랑만 얘기할 거야. 이렇게 다 돼버린 거예요. 졸지의 김씨 집안은 어떻게 된 거야? 왕위를 세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광개토대왕이 시켰으니까. 석씨랑 박씨는 입 다물고 있어야죠. 여기서 조금만 딴소리 했다가는 그냥 날아가니까. 그래서 이 광개토대왕 덕분에 신라의 왕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세습한다? 김씨가. 이거 완전 개꿀이죠, 여러분들. 원래 여러분 신라는 무슨 왕국? 연맹왕국. 그러니까 왕위를 세습한다 못한다? 세습 못했다.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하던 연맹왕국이었는데 광개토대왕이 복잡해. 김씨 네가 해. 해가지고 이제 김씨가 독점적으로 왕위를 떡하니 세습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참 운빨이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한 집안에서 왕위를 세습하게 되니까 당연히 왕의 권력이 어떻게 될까? 강해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왕을 부르는 호칭이 변합니다. 쌤 지금 계속 왕 걸어놓고 뭔 소리예요? 제가 지금 편의상 왕이라고 말은 했는데 여러분들 신라는 왕이라는 칭호도 못 쓰던 나라였어요. 원래 여러분 신라에서 왕을 뭐라 불렀냐면요. 이사금이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처럼 광개토 대왕, 뭐 근초고 왕이 아니라 뭐 광개토 이사금, 근초고 이사금 이렇게 불렀어. 근데 이사금 뜻이 뭔지 알아요? 뜻이 이빨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게 왜 그 이빨이 많은 사람이라 불렀냐?
당시 신라 사람들은 이빨이 많으면 그 사람은 덕이 많고 착한 사람이라 생각했어. 그래서 박지석 씨, 김씨 그 왕이 정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떡 있죠, 시루떡. 그 떡을 각 성씨 대표가 깨문 다음에 딱 이제 깨물어 보고서 이빨 자국이 많은 사람, 그 사람부터 돌아가면서 왕을 했어요. 이빨이 많으면 덕이 많은 착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왕을 부르는 호칭도 이빨이 많은 사람, 이사금이었어요. 그렇게 엉망진창이었다가 이제 김씨가 왕에 세습했잖아. 더 이상 이사금처럼 쪽팔린 칭호를 쓸 필요가 없죠. 이제 김씨가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라의 지배자야. 우린 더 이상 이사금 같은 수준 낮은 칭호 안 써. 이제 우리는 군장 중에 군장이요, 군장 위에 군림하는 대군장이다 라고 해서 이사금 칭호를 버리고 무슨 칭호를 쓰냐?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씁니다. 신라가 이제 무슨 칭호를 쓴다고요? 이사금이란 칭호를 버리고 마립간, 군장 중에 군장이란 뜻이에요.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씁니다. 그래봤자 뭐보다 아랫단계냐? 왕보다 아랫단계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신라가 얼마나 후진적인지 알 수 있죠. 왕이라는 칭호도 못 쓰고 이빨 많은 사람이라는 이사금이라는 칭호 쓰고 박지석 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하다가 광개토대왕 덕분에 김씨가 왕위를 세습하게 되고 칭호도 뭐로 바뀌어? 마립간으로 바뀌어.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광개토대왕의 도움을 받았던 당시에 신라 왕을 뭐라 부르냐? 내물 마립간이라 불러요. 김치성을 가지고 있던 내물 마립간. 근데 책에 따라서 내물 왕이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이렇게 신라는 고구려의 도움으로 정치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와, 선생님, 와, 고구려 진짜 좋은 나라네요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 공짜라는 건 없어요. 고구려가 유니세프도 아니고 신라에게 퍼주기만 했겠어요? 신라가 받은 게 있다면 주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신라는 고구려에게 이제 엄청난 간섭을 당하게 돼요. 지금 군대가 내려왔잖아, 신라 구해주러. 왜구도 격퇴하고 금강가야를 격퇴한 이후에도 이 고구려 군대가 신라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대로 신라에 눌러 앉아요. 왜? 겉으로는 신라를 보호해주겠다는 거지만 실제로는 뭐야? 목줄 채우는 거예요. 이제 개개지 마. 이제 너희 우리 꼬봉이야. 우리 말 들어. 우리 말 안 들으면 그냥 확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고구려의 간섭이 시작되는 거야. 고구려의 군대가 신라에 머무르면서 사사건건 신라의 정치에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가 당장은 고맙지만 계속 고구려가 간섭을 하니까 나중에 뭘 바랄까? 이런 고구려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겠죠. 그런 움직임도 나중에 볼 겁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이런 이제 변화가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이제 이 남부지방의 변화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유물이 하나 있어요.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호우명 그릇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호우명 그릇. 이게 뭐냐면 그 신라의 호우총이라는 무덤이 있거든요. 신라의 귀족을 묻어놓은 무덤이야. 그 신라의 귀족을 묻은 무덤을 파서 나온 그릇이 호우명 그릇이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신라의 귀족의 무덤에서 나왔던 그릇인데 이 호우명 그릇에 어떤 글귀가 적혀있냐? 광개토대왕 짱짱맨 이런 내용이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나라 뭐 문재인 대통령의 무덤을 봤더니 트럼프 최고예요 이런 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나타내는 거야? 그만큼 신라가 누구에게 강한 영향을 받고 있다? 고구려에 강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는 게 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글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광개토대왕은 위대하시다. 우리 신라의 침입한 왜구도 격퇴해주시고 짱짱맨이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라 무덤에서 나온 그릇이에요. 그만큼 신라가 고구려에게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광개토대왕의 전체적인 업적, 이런 막 북쪽에 만주랑 요동으로 가서 후연을 격파하고 백제 격파하고 왜구 격파하고 가야 쓸어버리고 신라까지 구원해주고 이 모든 광개토대왕의 엄청난 업적, 이거를 기록해 놓은 중요한 문화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광개토 대왕릉비라는 거예요. 광개토 대왕릉비. 여기 여러분 지도에 나오죠. 국내성 바로 위에 당시 수도였던 국내성 지방에 만들어진 광개토 대왕릉비입니다. 말 그대로 광개토 대왕의 무덤에 세워진 비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만든 게 누구냐? 광개토 대왕이 본인이 만든 게 아니에요. 광개토 대왕이 죽고 나서 광개토 대왕의 아들이었던 장수왕이, 이거 바이야 얘들아, 뭐뭐에 의한 영어 알죠? 장수왕이 자신의 아버지였던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록해 놓은 비석입니다. 광개토 대왕릉비. 자,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고구려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해요. 우리 고구려야말로
천하의 중심이다. 내 아버지인 광개토대왕이 다스리는 고구려가 이 천하의 중심이다 라는 말이 담겼어요. 고구려가 천하의 중심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 천하의 중심이란 증거가 뭐냐?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해요. 여러분이 연호라는 게 뭐냐면 연도를 헤아리는 방식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대 시대에 우리 지금 몇 년도에 살고 있죠? 2020년에 살고 있죠. 이 2020년이 연도를 헤아리는 기준이 뭐냐? 서양 애들이 만든 기준이에요. 누가 태어난 이래로 서양 애들이 믿는 종교 기독교의 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이후부터 연도를 헤아려서 지금 2020년이라는 거야. 예수가 태어난 지 2020년째 되는 해다. 지금 그걸 전 세계가 통일해서 쓰고 있죠, 여러분들. 근데 그 당시엔 여러분들 그런 통일된 달력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던 시대잖아. 그 당시에는 연도를 어떻게 헤아렸느냐?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디였을까? 자신이 천하의 중심이라 생각해서 나라 이름도 가운데 중자를 썼던 중국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중국의 황제가 딱 새로 즉위를 하면은 자기가 황제가 된 그 해를 기준으로 연도를 헤아렸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중국 황제예요. 현규 황제가 어떻게 하면 딱 황제 즉위하면 자, 올해부터 현규 1년이다. 현규 2년이다. 이렇게 자기가 황제가 된 걸 기준으로 달력을 만들어서 이웃나라에게 쫙 뿌립니다. 그럼 이웃나라는 그 달력을 써야 돼. 그 달력을 쓴다는 건 뭐야? 중국을 천하의 중심으로 인정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당시 아시아의 모든 나라는 이 중국 황제가 태어난 걸 기준으로 달력을 쓰고 있었는데 고구려는 그걸 거부한 거야. 야, 니네가 뭔 중심이야. 우리야말로 천하의 중심이야. 우리는 너희 황제가 쓰는 달력 안 써. 우리 말의 달력을 쓸 거야. 광개토 대왕이 즉위한 이래로 몇 년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즉위한 그 해를 기준으로 달력을 따로 만들었어요. 광개토 대왕은 자신의 연호를 뭐라 그랬냐면 영락이라 그랬어. 영락. 영원히 락. 즐겁다. 영락 1년, 영락 2년, 영락 3년 이런 식으로 자기들만의 달력을 만들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영락.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뭐야? 중국이 천하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 고구려가 천하의 중심이다. 독자적인 천하관. 여러분 이거 제가 좀 오해하게 말했는데 이건 여러분들 중국을 인정 안 한다는 게 아니야. 그냥 니네끼리 하라. 니네끼리 살아. 우리는 우리끼리 할 거야. 라고 그 선을 긋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만의 독자적인 천하가 있다. 중국아 우리한테 간섭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각자 따로따로 놀자 이겁니다. 독자적인 천하관. 제가 제목에서 적은 이 독자적인 천하관이 이 얘기예요. 되게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만의 광개토 대왕은 자신만의 연호를 썼다. 영락이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중국 중심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만의 독자적인 천하 질서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구려가 중심이다라는.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살펴봤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광개토 대왕이 남쪽에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한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이 가야의 변화, 신라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담은 호우명 그릇, 그리고 광개토 대왕의 모든 업적을 기록한 광개토 대왕릉비 위치 기억하시고 장수왕이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 독자적인 연호, 독자적인 천하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에 광개토 대왕을 이어서 전성기를 이끌었던 두 번째 왕으로 가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이제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두 번째 왕, 바로 광개토 대왕의 아들이었던 장수왕에 대해서 살펴보러 갑시다. 자, 장수왕이에요. 이름이 장수왕이에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들 이 사람은 뭐 했다는 왕이야? 장수. 말 그대로 장수. 오래 살았다는 왕이에요. 아니 얼마나 오래 살았길래 왕의 이름에다가 그 장수했다는 걸 붙여주느냐? 왕으로 즉위한 기간만, 그러니까 왕에 있었던 기간만 80년. 이 사람이 사망할 당시의 나이는 97세였어요. 오늘날로 따져도 엄청나게 오래 산 거 아니야? 거의 100살까지 산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장수왕은 이렇게 오래 살 동안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이 장수왕의 업적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거면은 이 장수왕이 됐을 당시에 고구려를 둘러싼 이 아시아의 국제 정세, 이 변화에 대해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상황이 많이 변하거든요. 광개토 대왕 때랑은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할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지도를 그릴 건데 이 지도는 그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따라 안 그려도 돼. 그냥 참고만 하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고구려가 있고 중국이 이렇게 있죠. 자, 광개토대왕 영토를 엄청나게 넓혔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 광개토대왕이 영토를 넓힌 건 좋은데 광개토대왕은 너무 일찍 죽었어요. 39살의 나이에 갑자기 죽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땅을 넓혀놓긴 했는데 그 넓혀놓은 땅을 제대로 안정화시키고 소화시킬 시간은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 음식을 많이 먹으면 그 소화할 시간이 필요한데 광개토대왕은 음식을 많이 먹어놓고서 소화는 못 시키고 죽은 거야. 그러니까 그 아들인 장수왕은 이제 뭐 해야 될까? 아버지가 넓혀놓은 영토를 좀 숨고르기라면서 안정화를 시킬 시간도 필요해요. 그죠? 많이 먹으면 체하잖아. 그래서 일단 넓어진 영토를 안정화도 시켜야 되는 데다가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아버지 광개토대왕 여러분들 이 북쪽으로 중국으로 영토를 무지막지하게 넓혔죠. 막 요동이랑 만주로 쫙 넓혔잖아.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물론 뭐 수수리망이 체제를 다져놓은 것도 있고 광개토대왕이 정말 뛰어난 천재 전략가인 건 맞아요. 하지만 당시 중국이 여러분들 우리 머릿속에는 중국이 아니야. 지금 우리 머릿속에는 중국은 하나의 통일된 중국이죠. 근데 광개토대왕이 왕이었을 당시의 중국은 하나가 아니었어요. 당시 중국은 5호 16국 시대라 그래가지고 이 중국이 16개 나라로 쪼개져 있던 상태였어. 그러니까 완전 그 분열과 혼란의 극치였어요. 그러니까 이 16개의 고만고만한 애들끼리 막 지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광개토대왕이 눈치 안 보고 이야 이러고 막 넓힐 수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광개토대왕이 죽고 그 아들인 장수왕이 왕이 됐을 때는 이 중국의 혼란기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됩니다. 이 16개로 쪼개진 중국이요 2개로 통합되게 돼요. 중국에 여러분 양쯔강, 창장강이라는 강 알죠? 그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쪽에 있는 창장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북쪽 지방에 있는 나라들은 북조로 통합이 되고요. 남쪽 지방에 있는 나라들은 남조라는 이름 아래 통합이 됩니다. 이름하여 남북조 시대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광개토대왕 때처럼 고만고만한 애들이 아니라 이제 뭐야? 이 중국이 덩치 큰 2명의 영화들로 딱 통합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 거대한 중국이 둘로 통합된 거야. 그러니까 이 장수왕은 자기 아버지 때처럼 눈치 안 보고 이렇게 북쪽 지방, 중국 지방으로 영토를 넓힐 수가 더 이상 힘든 상황인 거야. 그치? 이제는 얘들이 워낙 덩치가 커졌잖아. 그래서 아버지 때처럼 무슨 정책을 하기 힘들다? 북쪽 지방으로, 북진 정책은 더 이상 하기가 힘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북쪽으로 나가기 힘들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 남은 데가 어디밖에 없죠? 네, 만만한 애들이 있는데 어디? 한반도 남쪽 지방. 여긴 만만한 애들 있잖아. 누구? 백제랑 신라 같은 고만고만한 꼬맹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장수왕은 시선을 어디로 돌려? 남쪽으로 돌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웃에 힘 크고 덩치 큰 엉아들이 나왔어. 눈치를 당연히 봐야 됩니다. 얘네가 혹시라도 우리 고구려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얘네가 편먹고 우리를 쳐들어오지 않을까? 이 중국 애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발빠르고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도 있죠. 그죠?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야. 장수왕의 왕이 될 당시의 상황은 중국의 덩치 큰 엉아들이 등장을 했고 더 이상 북쪽으로 가기 힘들고 남쪽으로 가야 되고 중국 눈치도 살펴야 하는 그런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왕이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장수왕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느냐? 한번 살펴보러 갑시다. 자, 일단 장수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나라의 수도를 옮깁니다. 수도를 옮겨요. 어디로 수도를 옮기냐? 평양으로 천도를 해요. 여러분 그 천도라고 하는 게 나라의 수도를 옮긴다는 거예요. 하늘이 움직였다는 거야. 당시 왕이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머무는 곳을 옮겼다는 거야. 그래서 천도라는 말을 써요. 자, 그럼 원래 고구려의 수도는 어디였느냐? 국내성이었어요. 국내성. 이 국내성에서 어디로? 평양으로 옮긴 겁니다. 자, 우리 잠깐 지도를 좀 보고 갈게요. 여러분들 지도 잠깐만 일로 쭉쭉쭉 이동. 원래 고구려의 수도가 여기 국내성이었어요. 여기. 근데 여기서 지금 어디로 수도를 옮긴 거야? 평양으로 옮긴 거야. 왜 수도를 옮겼을까, 여러분들? 여러분, 일단 이 국내성, 여기가 왜 수도가 됐냐? 고구려를 만든 게 주몽이었죠. 근데 주몽이 원래 어디 출신이었어? 그렇지, 부여 출신이었다가 부여의 다른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살아남기 위해 도망쳐서 만든 게 고구려잖아. 그치? 그러니까 처음에는 살아남는 게 생존이 목적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수도를 어디에 정해야 돼? 적이 쳐들어오기 힘든 산악지방에 정해야 돼요. 국내성이 그 산악지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방어하기엔 최고야.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올 때 그걸 막는 데는 최고야. 근데 반대로 산악지방이니까 뭐 하긴 힘들까?
외부로 진출하고 이 지방과 교류하고 특히 다른 나라랑 외교를 하기엔 너무 안 좋아요. 여기가 이 산골 지방이다 보니까 특히 여러분 내륙 지방이잖아. 뭐가 없어 주변에? 강이나 바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외교, 특히 중국과의 외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 바닷길이 필수거든요. 육지는 너무 멀잖아. 근데 바다로 배를 띄워야 되는데 바다가 없어. 다 막혀있는 육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산악지방의 교통은 불편해. 특히 중국이랑 교류를 하기엔 너무 안 좋은 곳이야. 근데 장수왕이 보기엔 여러분들 이제 우리 고구려가 더 이상 이런 산골짜기에 숨어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이제 그런 약한 나라 아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가 영토를 무지막지하게 넓혀놨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산골짜기에서는 지방을 제대로 다스리기도 힘들고 중국이랑 교류하기도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 어디로 가야 한다?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이제 수도를 옮겨야 한다. 산골짜기를 벗어나자 해서 어디로 간 거야? 평양으로 갑니다. 여러분 평양은 오늘날 북한의 수도죠. 한 나라가 여러분 수도로 정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평양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일단 엄청 평지가 넓어요. 뻥 뚫려 있어. 그러니까 평지가 많으니까 뭐 하기 좋아? 농사 짓기 좋고 사람들이 많이 살기에 좋아요. 거기다가 이 평양은 아까 내가 그랬지. 국내성은 이 바다로 나가기 힘들다고 했죠. 평양은 여기가 대동강이라는 강이 흘러요. 그래서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이 황해지방을 통해서 바다로 뻗어나가서 중국이랑도 백제랑도 일본이랑도 어느 나라랑도 교류하기 편한 그런 국제적인 도시였어요. 그래서 광개토대왕, 아니 그 장수왕이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수도를 옮긴 겁니다. 특히 아까 말했던 그 덩치 큰 엉아들이랑도 발빠르게 교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아까 내가 말했죠, 여러분들. 더 이상 북쪽 지방으로 영토를 넓히기는 힘들어. 그러니까 어디밖에 길이 없어요. 남쪽에 만만한 애들한테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만만한 애들이랑 좀 가까운 전진기지로서 의미도 있는 거예요. 되게 복합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로만 들으니까 복잡한데요. 이제 한번 제가 차근차근 정리해가면서 내용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로 와봅시다, 여러분들. 자, 아무튼 장수왕은 수도를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다? 이 국내성에서 교통이 편리한 평양으로 옮겼다. 평양, 천도. 평양은 여러분들 교통이 굉장히 좋다. 교통의 요지였다라는 거죠. 넓은 평야에다가 대동강을 통해서 바닷길로 나가기 좋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교류하기에 굉장히 좋다. 국제 교류와 외교를 하기 굉장히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자, 이 주요 외교 타깃이 누구였느냐? 이 덩치 큰 엉아들이에요. 자, 장수왕은 북조, 남조랑 어떤 식으로 외교 정책을 펼쳤을까? 여러분, 우리는 양다리 걸친다는 말 들어봤나요? 양다리 걸친다? 다 우리는 가족이다. 양다리 걸친다는 말 들어봤죠, 여러분들? 고구려가 그런 양다리 정책을 펴니다. 어느 한 나라랑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야. 다 친하게 지냈어요. 북조와도 친하게 지내고요. 남조와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와 친하게 지내는 이름하여 균형 외교라는 걸 펼쳐요. 균형 외교. 다른 말로는 뭐 양다리 외교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선생님 자존심 상해요. 광개토대왕 때 우리가 중국에도 뚝배기 깨고 다녔는데 그 아들 장수왕은 이거 좋게 말해서 균형 외교지. 여기에도 싸바싸바 저기에도 싸바싸바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들 되게 장수왕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이 균형 외교라는 게 진짜 힘든 거예요. 양쪽 모두와 친하게 지낸다는 거는 본인이 정말 강력한 힘과 자신감이 없으면 하기 불가능한 외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날로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양대 강대국이 있죠. 누구죠? 미국과 중국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 미국과 중국에 껴있잖아. 야, 봐봐. 우리가 미국이랑 조금만 친하게 지내봐. 그럼 중국이 노발대발하죠. 막 와가지고 이 조선놈들 미국이랑 친하게 지낸다고 수출 막아버린다고. 장사하기 싫어? 야, 그래 한국 물건 안 살 거야. 하고 우리 압박해요. 우리가 또 중국한테 잘 보이려고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면 미국이 난리가 나죠. 이 새끼들 6.25 때 구해줬더니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 야, 주한미군 방위비 올려. 주한미군 빼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운데서 어느 나라랑 좀만 친하게 지내면 다른 쪽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왜?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과 미국에 비해 힘이 약하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우리가 양쪽 모두랑 친하게 못 지내요? 다들 말해. 야, 너 누구 편이야? 내 편이야, 얘 편이야. 선택해. 이렇게 나와버린단 말이야. 근데 장수왕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난 너네랑 다 친하게 지낼 거야. 북조와도 친하게 지내고 남조와도 친하게 지낼 거야. 그럼 북조, 남조가 가만히 있어요? 예.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 왜? 고구려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니까 고구려에게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야. 봐봐 얘들아. 잠깐 봐봐. 이거 한번 봐봐요. 만약에 이제 고구려가 지금 양쪽이랑 다 친하게 지낸다고 했죠. 북조가 예를 들어 이게 불만이야. 야, 너네 왜 다 친하게 지내? 왜 양다리 걸쳐? 하나 선택해. 나야, 남조야. 이렇게 나와버리면 광개토대왕이 야,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장수왕이 이러겠죠. 야,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그래?
뭐랑 안 지내? 남조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우리 편 먹고 북조 한번 쳐볼래?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야. 그럼 순식간에 샌드위치가 돼버리죠. 이건 남조도 마찬가지야. 남조도 이제 야 너 고구려 왜 북조랑도 친하게 지내? 나랑만 친하게 지내? 이러면은 장수왕이 그래? 쌩까? 하고 끊어버리고 북조랑 편 먹고 쳐들어오면은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그만한 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북조건 남조건 비록 덩치가 큰 엉아들이긴 하지만 고구려에게 함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히려 고구려의 심기를 거스렸다가는 고구려가 상대방 쪽에 붙어버려가지고 2대1 역공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가 난 너희 모두랑 친하게 지낼 거야 이래도 고구려에게 뭐라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고구려의 눈치를 보고 고구려가 상대편에 붙을까봐 고구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장수왕이 왕으로 재위했던 기간이 80년이라고 했죠. 그 80년 동안 단 한 번도 고구려는 침략당하지 않았어요. 북조, 남조 그 누구도 고구려에게 시비조차 걸지 않았어. 한 번도 시비 안 걸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상상이 안 가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봐봐. 뉴스만 틀면은 북한이 미사일 쐈네, 중국이 뭐라 그랬네, 미국이 뭐라 그랬네. 하루가 멀다 하고 시비를 걸어오는데 장수왕이 제자 80년 동안은 그 어떤 나라도 고구려에게 일절 시비를 안 걸었어요. 못 건 거지. 힘이 강하니까. 눈치 본 거예요, 오히려. 이 눈치 보기의 절정판은 나중에 또 나와요, 여러분들. 아무튼 광개토대왕은 이 중국과의 국제 교류와 외교가 편리한 평양으로 옮겨서 북조와 남조 모두와 친하게 지내는 균형을 잡은 양다리 외교, 균형 외교를 통해 고구려의 평화를 지켜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 이상 이제 중국으로 영토를 넓히긴 힘드니까 타겟을 어디로 삼았다? 남쪽에 만만한 꼬맹이들 백제 신라를 잡았다. 남진 정책이에요. 남진 정책. 남쪽으로 진군하겠다. 그 의지의 표명이야. 평양은 아무래도 남쪽에 더 가까운 도시니까 남진 정책. 남진 정책.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또 수도를 옮기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또 하나의 의미는 왕권 강화예요. 왜 왕권이 강해질까? 여기로 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흔히 우리 게임할 때 고인물이란 말을 쓰죠. 그 게임에 완전 고이고 고인 그 애들 있잖아. 진짜 고이다보다 썩은 애들. 그걸 우리가 고인물이라 그러죠. 여러분 국내성은 고구려의 수도가 된 지 벌써 300년이 넘었어. 그러니까 300년 동안 그 국내성에 살고 있던 귀족들은 수도에 살고 있던 힘 강한 귀족들이야. 고이다 못해 썩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이 고인물들이 달갑지가 않은 거야. 게임도 그렇잖아요. 새로운 뉴비들이 그 게임에 들어와야 게임이 활기차지는데 고인물들이 뉴비들 들어올 때마다 이 새끼들이 이러고 때려잡으면은 그 게임이 운영이 안 되잖아. 그게 장수왕 입장에서도 국내성에 있는 귀족들이 부담스러운 거야. 이제 300년 동안 수도에 있는 귀족이라고 거들먹거리니까. 그래서 수도를 옮기는 거. 봐봐. 지금 장수왕이 국내성을 버리고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면 300년 동안 고여있던 이 국내성의 고인물 귀족들의 힘은 어떻게 될까요? 약화되겠죠. 자기들이 있던 땅이 수도가 아니니까. 그에 반해서 여러분이 평양에 살고 있던 유비들이야. 평양에 있는 유비 귀족들이에요. 갑자기 왕이 이제 너희 땅으로 수도를 옮길 거야 라고 말해.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너무 신나겠죠. 와, 왕이 우리 도시를 수도로 만들어준대. 폐하 만세! 하고 왕에게 충성을 다하겠죠. 그래서 장수왕은 국내성의 고인물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평양성에 있는 유비들을, 자신에게 충성하는 고만고만한 유비들을 끌어들여서 이 왕의 힘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수도를 옮김으로써 누구의 힘을 약화시키는 거야? 국내성의 300년 동안 털을 잡고 왕을 견제하던 이 국내성의 고인물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평양성의 유비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아무튼 이런 천도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켰다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국내성 귀족들이 반발 안 하나요? 당연히 반발하겠죠. 하지만 상대가 누구야? 광개토대왕의 아들 장수왕이에요. 이미 왕권의 절정에 달해 있는 시기야. 찍소리 못한단 말이죠. 이 왕의 힘이 강하니까 야, 나 수도 옮길 거야. 그냥 찍소리 못하고 하는 거예요. 개기면 그냥 죽는 거니까. 하여튼 이런 수도를 옮기는 건, 그래서 여러분들 수도를 옮기는 건 대개 이런 왕권 강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 지배층의 교체, 고인물을 몰아내고 유비를 끌어들이는 거니까. 아무튼 장수왕의 평양천도 이런 의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도를 옮긴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무슨 정책을 시행할까요? 영토를 넓혀야죠. 이제 어디로? 북쪽이 아니라 어디? 남쪽으로. 남쪽으로 가자 하고 이제 광개토대왕이, 장수왕이, 죄송해요. 제가 이거 장수왕이에요. 광개토대왕이 아니라 장수왕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고구려의 변화, 수도를 옮기고 남쪽으로 대놓고 내려가겠다고 하는 이런 고구려의 변화에 가장 스트레스 받는 건 누굴까요? 고구려 바로 아래에 있는 누구? 백제죠, 백제. 여러분들, 백제 입장에서 여러분, 장수왕은 끔찍한 존재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아버지인 광개토대왕도 백제를 혼내줬어요. 근데 그나마 광개토대왕은
백제의 수도 위에까지만 올라오고 실제로 수도를 공격하진 않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백제가 고개 납작 엎드리고 항복할게요 이러니까 그 이후에는 백제를 안 건드렸어. 왜? 광개토대왕의 진짜 목적지 타겟은 어디였으니까? 중국이었으니까. 광개토대왕은 남쪽보다는 북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안 건드렸단 말이야. 백제를 그렇게까지 심하게는 한번 딱 찍어 누른 다음에. 근데 그리고 그 아들내미 상황 어때요 지금? 근데 아예 대놓고 나 이제 북쪽으로 안 가. 나 남쪽으로 갈 거야. 나 수도도 옮겼어. 이러고 다 와 있는 거야. 거기다가 아버지는 일찍 죽기라도 했지. 이 아들내미도 죽지도 않아요. 80년을 살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백제 때문에 너무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들. 장수왕이. 그 백제가 이 압박을 벗어던지기 위해서 나 혼자선 도저히 저 괴물 같은 놈을 막아낼 수가 없다. 와, 수도까지 옮겼어. 지긋지긋한 놈들. 어떻게 하네? 나 혼자 못 막으면 어떻게 하죠? 나를 도와줄 동료가 필요하죠. 그죠? 그 동료가 누구였냐? 신라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수왕의 남진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고통받던 백제는 누구를 동맹으로 삼아요? 신라를 동맹으로 삼아요. 이게 바로 이 장수왕의 남진 정책에 대응하는 나제 동맹이라는 거야. 여기서 제가 백제고요. 나가 신라요. 신라. 그 두음없이 알죠? 라나.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맺게 되었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물어요. 선생님, 백제는 알겠어요. 백제는 워낙 고구려랑 원수진 일도 많고 이 고구려가 백제를 괴롭히니까 이 백제가 이렇게 대응하는 걸 알겠는데 신라는 여기 왜 껴든 거예요? 신라는 광개토대왕 때 큰 돈 받았잖아요. 그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광개토대왕이 다 쓸어버려주고 김씨에게 왕위도 수습하게 해주고 마립간이라는 칭호도 쓰게 해주고 아니 그렇게 얻어먹어놓고선 이제 와서 고구려를 배신해요? 이 얌체 같은 놈들이나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광개토대왕이 그런 걸 공짜로 해준 게 아니죠. 신라 땅에 군대를 주둔시켜 놓고서 신라의 정치에 엄청나게 간섭을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신라도 처음에는 고마웠지만 뭘 바랄까? 이런 고구려의 간섭을 벗어나서 독자적인 나라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둘이 동맹을 맺은 거예요. 알겠죠? 어떤 말인지? 백제는 이 고구려의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신라는 그런 고구려의 간섭을 벗어던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약한 두 나라가 힘을 합칩니다. 하지만 백제는 안심이 안 돼요. 여러분 그 당시 신라는 이제 막 연맹왕국을 벗어던지나 말랑하는 꼬맹이야. 근데 상대는 고구려예요. 그러니까 백제 입장에서는 신라랑 동맹을 맺긴 했어도 얘가 나한테 도움이 될까? 장수왕이 쳐들어오면은 신라가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안심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당시 백제 왕이 누구였냐? 계로왕이에요. 맨날 괴로워했다 그래서 계로왕인데 농담이에요 여러분들. 계로왕인데 그 계로왕이 이제 신라를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잠깐 여기 다시 자, 아무튼 광개토대왕이 미안해요. 미쳤나봐. 장수왕이 지금 평양으로 내려와가지고 남쪽을 노려보고 있죠. 그래서 백제랑 신라가 어떻게 했다? 동맹을 맺었다. 여기까지 따라왔죠. 근데 백제가 안심이 안 되니까 누구를 끌어들일 생각을 하느냐? 중국의 덩치 큰 엉아에게 도움을 요청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까? 일단 여러분 남조는 고구려랑 좀 멀리 떨어져 있죠. 그죠? 남조가 직접적으로 고구려에게 압박을 넣긴 쉽지 않아. 바다를 건너야 하니까. 근데 고구려랑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게 바로 누구예요? 그죠? 북조죠. 그래서 이 백제 계로왕이 이 북조, 그 당시에 이제 북조에는 북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북위. 이 북위의 왕에게, 황제에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 편지 내용이 가관이야. 이런 내용이에요. 황제폐하, 저 고구려 장수왕은 진짜 나쁜 놈 새끼입니다. 우리 백제를 정말 못 살게 굽니다. 지네 아버지 때부터 아주 그냥 우리 백제를 쥐어 패고 있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황제폐하 제발 우리 백제를 구해주세요. 황제폐하께서 저 잔인무도한 고구려를 혼내주시고 우리 백제를 구해주신다면 제 딸을 폐하의 시녀로 바치고 제 아들을 황제폐하의 말을 관리하는 마곡간지기로 삼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요. 라고 하면서 고구려에 대한 쌍욕을 적어가지고 북조한테 러브레터를 보낸 거예요. 우리 한번 잘해봐요. 라고. 자, 이 편지를 받은 북조 어떻게 행동했을까? 여러분 내가 아까 말했죠. 장수왕의 균형 외교. 북조, 남조 모두와 친하게 지냈다. 그리고 북조, 남조는 이 고구려가 힘이 워낙 강하니까 고구려의 눈치를 보고 고구려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 그랬죠. 당시 북위의 황제가 백제의 편지를 받고서 장수왕에게 어떻게 했냐? 그대로 전해줘요. 저기 장수왕 이거 봐요. 그 당신의 나라 남쪽에 백제라는 나라 있죠? 아니 글쎄 백제왕이 나한테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하면 읽어봐요. 하고 계로왕이 보낸 이 고구려에 대한 쌍욕이 적혀있는 나랑 힘을 합쳐서 고구려를 칩시다 라고 했던 그 편지를 그대로 고구려에게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으로 치면은 여러분이 이제 친구한테 다른 애 뒷담화를 까서 그러면 안 되지만 야 걔 진짜 재수없지 않냐 그랬더니 걔가 그거를 그대로 걔한테 알려준 거야. 장수왕이 그 편지 딱 받아보고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허허 이놈들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고구려의 이 균형 외교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겠죠? 여러분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나라의 편을 드는 건 흔하지 않아. 고구려가 힘 좀만 약해 써봐요. 북조는 이 백제의 도움 요청 편지를 받고서 이걸 어떻게든 이용해 먹으려고 했을 거야. 근데 북조는, 당시 북인은 일말의 고민도 없이 그냥 그대로 고구려한테 꼰질러 바친 거예요. 그만큼 고구려를 눈치를 받고 고구려의 외교가 성공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분노한 장수왕이 이런 건방지 백전무 새끼들 전쟁이다 이랬을까요? 아니요. 장수왕은 이 편지를 그대로 딱 바꿔서도 백제가 이런 마음을 먹고 있구나. 백제 혼내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쳐들어가지 않아. 차분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 고구려가 힘이 강해도 백제도 만만치 않은 나라다. 지금 당장 백제랑 전쟁을 하면 이길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고구려도 큰 피해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백제의 힘을 빼놔야겠다 생각합니다. 당시 백제왕, 계로왕, 이 계로왕의 취미가 뭐냐? 바둑이었어요. 바둑 엄청 좋아해. 그래서 당시 고구려가, 장수왕이 고구려의 승려 중에 도림이라고 하는 승려가 있어. 고구려판 이세돌입니다. 바둑을 기가 막히게 두는 승려예요. 그래서 이 도림, 고구려판 이세돌을 백제의 계로왕에게 첩자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도림이 계로왕에게 접근해요. 뭐로? 바둑으로. 처음에는 본인의 그 뛰어난 실력을 딱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계로왕의 마음을 얻어요. 그리고 이제 맨날 틈만 나면 계로왕이랑 바둑을 두는 거야. 그리고 일부러 져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부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전하 이거 신의 한 수입니다. 전하는 정말 바둑의 신이 강림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둑을 잘 두세요? 진짜 짱이에요 전하하고 계로왕을 그냥 막 띄워주는 거야. 계로왕이 점점점 이 도림에게 빠져드는 거야. 그 도림이 이제 계로왕이 자기에 빠져든 걸 알고서 그 다음부터 바둑을 두면서 슬그머니 이상한 말을 흘려요. 전하께서는 바둑의 신 현신하신 이 나라의 내려온 신이신데 그 신이 머무르는 궁궐이 왜 이렇게 허름하죠? 좀 더 삐까번쩍한 궁궐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계로왕을 사치에 빠져들게 하는 거야. 계로왕이 굳이 난 바둑의 신인데 말이야. 이런 조그마한 궁궐 말이 안 돼. 야 궁궐 새로 지어. 이런 식으로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리고 계로왕이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장수왕이 그대로 어디로? 백제의 수도인 한성으로 진격해 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백제의 수도인 한성이 순식간에 함락됩니다. 정말 대단하죠? 한성이 함락돼요. 선생님 나제 동맹이잖아요. 신라는요? 신라의 구원군이 도착하기도 전에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신라가 도와주러 오긴 오거든? 근데 그 신라의 구원군이 오기도 전에 한성이 무너지고 왕이었던 계로왕, 우리 괴로운 계로왕은 장수왕에게 목이 잘려 죽습니다. 진짜 완전한 복수예요. 고구려, 고구권왕의 복수의 완결이죠, 여러분들. 자, 그래 여러분들 한성이 함락이 되고요. 고구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 잠깐 여러분들 수준 보러 갈게요. 자, 여기가 여러분들 이쯤이 여기가 그 백제의 수도 한성, 오늘날의 서울이 있는 땅이잖아요. 여기를 쳐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만족하지 않아. 어디까지 내려와? 여기 한반도 중부지방, 오늘날의 충청도 지방까지 고구려군이 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기 어디까지 내려오냐? 오늘날의 충청도 충주지방까지 내려와요. 그리고 장수왕이 여기서 비석을 하나 만듭니다. 본인이 한강을 점령하고 한반도의 중부지방까지 내려왔다는 본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본인이 여기다가 비석을 하나 만들어요. 이게 바로 중원 고구려배입니다. 중원은 그 당시에 충주를 말해요. 한반도의 가운데 있는 지방 해서 중원, 충주 여기다가 비석까지 만듭니다. 자, 고구려의 영토가 한강을 넘어서 한반도의 중부지방까지 밀고 내려왔다. 여러분 이 지도에 나와 있는 영토가 장수왕이 완성한 영토예요. 자, 아무튼 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한성을 함락하고 계로왕을 죽였고, 자 이제 고구려가 어디를 차지한 거야?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시키고 백제가 차지하고 있던 어디? 한강 유역을 백제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 유역을 고구려가 차지한 거죠. 이제 고구려가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시키고 한강 지방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강에서 멈춘 게 아니죠. 어디까지 내려왔죠? 충주 지방, 중원 지방까지 내려왔다 그랬죠, 여러분들. 한반도의 중부 지방까지 장수왕은 고구려의 영토를 넓힙니다. 한반도의 중부지방 까지 지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영토가 늘어난 거죠. 자, 이렇게 고구려가 한강과 한반도의 이 중부지방까지 영토를 넓혔다 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주는 유물이 뭐라고요? 중원 고구려비라고요. 중원이 여러분 오늘날의 충청도 충주지방을 나타내는 용어예요. 그래서 가끔 다른 교과서나 문제집에는 이 중원 고구려비란 말 대신에 충주 고구려비라는 말도 써요. 같은 말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영토가 넓어졌다라는 거. 그럼 우리 백제 어떻게 했느냐? 백제 이대로 끝났나요? 망했나요? 아니에요. 수도를 잃었지만 당시 여러분 계로왕이 마지막 가서 정신을 차려. 아, 내가 미쳤구나. 내가 도림에게 빠져서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자기 아들을 딱 불러요. 아들이 문주왕이었거든요. 되게 슬픈 말을 남겨. 나는 이 나라의 못난 왕으로서 이 나라의 수도가 함락될 위기에 처했다. 나는 이 나라, 이 수도를 버릴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여기서 죽는 게 맞다. 이 못난 아버지, 못난 왕은 여기서 죽겠다. 하지만 너는 살아야 한다. 너가 살아서 이 나라를 유지해야 한다. 너는 지금 당장 남쪽으로 도망쳐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계로왕이 수도를 지키고 그 아들이었던 문주왕은 신하들을 데리고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도망치느냐? 즉 고구려가 계속 여기 중부지방에 충청도까지 내려왔잖아. 그래서 도망치다 어디까지 쫓겨가느냐? 오늘날의 공주. 여러분 충청도 공주라는 곳 알아요? 공주? 그 공주 지방까지 도망을 칩니다. 당시 공주를 뭐라 불렀냐? 웅진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계로왕의 아들이었던 문주왕은 살아남은 신하들을 데리고 어디로 도망쳤다? 웅진으로 도망쳤다. 수도를 웅진으로 옮기는 거야. 그래서 한성을 빼앗기고 이 웅진, 오늘날의 공주 지방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럼 왜 하필 공주냐? 왜 웅진이었냐? 여러분 그 공주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공주 지방이요. 그 완전 산골짜기야. 봐봐 얘들아 똑같아. 지금 도망치는 거잖아. 살아남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고구려가 추격해오기 힘든 곳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산골짜기 지방, 방어하기에 가장 좋은 산골 지방인 이 웅진, 공주까지 도망을 친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 수도를 옮겼다.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죠. 수도를 옮기는 건 되게 뭐랑 관련되어 있다? 왕권이 강해지는 거라고 했죠,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왕권이 강해지는 천도가 아니에요. 왜냐? 얘들아, 평양천도 같은 경우는 왕이 주도적으로 계획해서 수도를 옮긴 거죠. 고인물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왕이 계획하에 이루어진 천도는 왕권 강화가 맞아. 근데 이건 지금 왕이 계획한 거예요? 아니잖아. 장수왕이라고 하는 천재지변에 휩쓸려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급하게 도망치면서 수도를 옮긴 거잖아요. 그죠? 이게 왕권 강화가 될 수 있을까? 없죠. 여러분이 백제 귀족이라 생각해봐. 여러분이 웅진지방에 있는 귀족들이에요. 도망쳐온 왕이 존경스러워 보일까? 아니죠. 어이구 저거 쪼다 같은 거 저거 어휴 관개토대왕한테 장수왕한테 수도 납부하고 여기까지 도망쳐왔네. 어이구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웅진천도는 백제가 급하게 도망치면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천도다 보니까 오히려 왕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못난 왕이라 이거죠. 나라의 수도를 못 지킨, 수도를 빼앗긴 왕. 그래서 백제는 이 웅진으로 도망친 이후에 한동안 왕권이 엄청나게 악화돼요. 귀족들이 왕을 안 보는 거야. 어이구 쪼다 같은 놈, 수도를 빼앗긴 왕 이래가지고 한동안 백제는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장수왕의 업적을 살펴봤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건 여러분이 무조건 외우라는 게 아니야. 내용을 정리할 때 쌤이 한 것처럼 왜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장수왕 수도를 옮겼다. 어디로? 국내성에서 어디로? 평양으로 옮겼다. 그럼 왜 수도를 옮겼느냐? 고구려를 둘러싼 상황이 변했으니까. 중국이 분열기가 끝나고 북조와 남조로 통합이 됐다. 더 이상 아버지처럼 북쪽으로 나가긴 힘들다. 그러니까 난 어디로 가야 한다? 남쪽으로 가야겠다. 거기다가 이 이웃나라들의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교류, 외교가 편한 곳으로도 수도를 옮겨야겠다.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곳이 바로 어디? 평양이라 그랬죠. 교통의 요지, 대동강을 통해서 언제든 이웃나라랑 교통할 수 있고 외교에 편리한 곳이고, 이런 편리한 외교의 교통의 요지로 수도를 옮긴 이후에 어떻게 외교 정책을 펼쳤죠? 북조, 남조 모두와 친하게 지내는 균형 잡힌 외교. 80년 동안 단 한 번도 침략당하지 않았다. 모두가 고구려의 눈치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으로, 북쪽이 아니라 이제 남쪽인 백제랑 신라를 타겟으로 삼고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국내성에 털을 잡고 있던 고인물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뉴비들을 끌어들이면서 왕권의 강화를 이루어냈다. 그리고 남진정책, 여기서 가장 압박을 받은 건 백제. 그 백제는 살아남기 위해서 누구에게 손을 벌려? 고구려의 간섭을 벗어던지고 싶었던 신라랑 동맹을 맺어. 하지만 신라 약해, 별거 없어. 그러니까 좀 더 불안했던 계로왕을 안심하기 위해서 좀 더 강력한 누구한테? 북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북조가 그걸 그대로 장수왕한테 일러 바쳐서 오히려 장수왕의 침략 수도가 무너지게 되었다. 왕은 죽었다. 그리고 백제는 어디로 도망쳤다? 살아남기 위해 산골짜기 지방인 웅진으로 도망쳤다. 웅진으로 천도했다. 한성에서 웅진으로. 근데 이거는 왕권 약화다. 도망을 쳤으니까. 그리고 고구려는 한강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내려왔다? 충청도, 충주,
중원지방까지 내려왔다. 그리고 이런 업적을 담은 게 바로 중원고구려비, 충주고구려비다 라고 하는 거에서 장수왕의 업적을 여러분들 평양천도 하나로 이렇게 쫙쫙쫙쫙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잠깐 돌아와서 우리 광개토대왕의 업적도 여러분들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광개토대왕 영토확장 북쪽과 남쪽, 특히 여러분 광개토대왕에서는 이게 잘 나와요. 남쪽에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한반도 남부지방의 변화, 가야연맹 도권이 변했다, 신라의 이런 정치적 발전, 그리고 호우명그릇, 광개토대왕 능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의 업적을 잘 정리해 두시기를 바라고요. 뒷장에 탐구자료도 많이 실어놨고 그 뒷장 왼쪽 아래에 여러분들 지금 프린트 9페이지 뒷장 왼쪽 아래에 호우명 그릇에 대한 사진도 있고요. 개념 확인하기 문제도 있으니까 꼭 풀어보시고요. 10페이지 문제도 풀어보시고 문제풀이 강의도 들어주세요.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